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침구과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침이 과학적 접근과 임상활용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작용 기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선 개론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침 치료의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 이펙트, 두 번째는 세그멘탈, 즉 분절 효과, 세 번째는 제너럴, 즉 전신 효과, 이 세 가지로 구분돼서 침 치료 효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의 과학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 로컬 이펙트, 즉 국소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국소 효과는 사실은 우리가 침을 특정 부위에 자극을 했을 때 이 국소적인 부위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흔히 얘기하면 아시얼이 왜 효과가 나는지, 혹은 침 치료에 발목 염자에 텐던이나 리가멘트에 바로 침 치료했을 때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는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침이 국소적으로 나는 효과, 즉 그 침을 맞은 그 주위에 나는 효과를 얘기하는데, 이 국소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러드 플로우를 좀 높이는, 즉 혈액순환을 좋게, 즉 침 치료를 하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연 그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침 치료를 맞아서 아날제시아, 즉 통증이 억제된다고 알려졌는데, 보통 이제 아시얼이었죠. 통증이 억제되는 그런 국소적인 효과는 어떤 기전으로 나타나는지, 또 우리가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근육이나 근막의 단축을 풀어주는, 즉 MPS를 좀 이렇게 활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과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효과를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소 효과 첫 번째 중에서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침을 맞게 되면은 특히 등이나 혹은 합곡혈 같은 데 침을 맞으면은 침 주위에 이렇게 붉게 좀 반점처럼 뭔가 동그랗게 붉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뭔가 했는데, 바로 이렇게 붉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엑손 리플렉스, 즉 축삭 반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로컬 뉴로펩티드 릴리즈, 즉 국소적인 어떤 뉴로펩티드가 분비되는데, 그런 뉴로펩티드가 분비되는 이런 현상을 엑손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즉 이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감각신경세포의 활동 전이는 말초에서 당연히 뇌로 향하겠죠. 즉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은 척수관을 통해서 뇌로 가는데, 근데 말초신경의 어떤 분지점에서 이 척수로 가서 뇌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분지점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말초로 반사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엑손 리플렉스 축삭 반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축삭 반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물질들이 분비가 되냐면 바로 다양한 신경펩티드, 특히나 CGRP나 NO라고 불리우는 신경펩티드들이 분비되는데, 이런 분비되는, 이렇게 반사를 통해서 국소에 이렇게 분비되는 신경펩티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혈관을 확장하는 바소딜레이션이나 혹은 그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또한 조직을 즉 재생하는, 티슈를 힐링시키는 역할을 이런 어떤 뉴로펩티드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바로 이러한 엑손 리플렉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CGRP나 CGRP가 뇌피세포에 붙어서 NO들을 분비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즉 우리가 단순하게 침 치료를 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가장 간단한 기전이 바로 이런 엑손 리플렉스를 일으켜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비되는 그 CGRP는 이 칼시토닌지 릴레이티드 펩티드로 해서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로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CGRP는 즉 혈관을 좀 확장하고 또 혈관 신생을 도와주면서 조직 재생을 좀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CGRP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염증 반응 때 생기는 그런 염증이 생겼을 때, 국소 생겼을 때 나오는 그런 물질인데, 침 치료가, 즉 침 치료라고 하면은 아주 마이크로한 인저리, 즉 미세한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손상을 일으켜서 적정량의 CGRP를 분비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NO나 NGF, VIP, 뉴로펩티드 Y 같은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뭔가 주위가 붉어지면서 좀 가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직에서의 어떤 재생이나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되고요. 또 하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살리버리 글랜드 같은 즉 뭐 침샘의 분비를 이런 물질들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실제 침 분비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에도 국소에 자극을 했을 때 국소적인 효과를 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엑손 리플을 통해서 이런 물질들이 분비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가장 단순한 이유로서 이런 엑손 리플렉스를 통한 물질 분비를 들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화상 부위에 침 치료하면 좋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어떤 분이 뭐 화상 부위에다가 뭐 침 치료를 했더니만 그 부위가 잘 아물었죠. 사실 한방병원에서 중풍 환자들 중에서도 예전에 이제 욕창 환자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소독하고 그 주위에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욕창에 잘 아무는데 그런 원리가 바로 이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엑손 리플을 통해서 생길 수 있고요. 제가 가져온 이 그림에서는 제가 그냥 예시로 드려주는 건데 이 예시에서는 엑손 리플렉스를 일으키려고 할 때는 대략적으로 한 2.5cm 정도의 간격을 둬라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요 정도의 간격에 있으면 엑손 리플렉스가 겹치지 않고 잘 이렇게 뭐 여러 최소의 자극으로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런 건 아니고요. 단 이제 엑손 리플렉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약한 이것도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급성기 뭔가 염증이 생겨서 이 너무 큰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런 물질들이 오히려 초반에 염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발목 염좌가 너무 심하게 생겨서 염증이 막 붓고 있을 당시에는 이 로컬 이펙트를 일으킬지 말지를 조금 더 어느 정도의 강도를 할지를 생각하고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바로 침치료의 국소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간단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침치료가 아날제시아, 즉 진통 효과를 일으키는 원리를 바로 아데노신 A1 리셉터를 매개로 해서 일으킨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즉 침치료를 우리가 국소에다가 그냥 아픈 데다가 침을 꽂아만 둬도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가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어떤 이유일까? 심지어는 침을 좀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은 그냥 아픈 자극을 넣었으니까 아픈 걸 못 느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원리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연구가 사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밝혀줬는데요. 이게 네이처에 자매지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아마 2010년도에 발표돼서 굉장히 좀 반향을 많이 일으켰던 연구였는데 이 연구는 침치료가 국소적으로 어떻게 통증을 억제하냐? 바로 침치료의 자극이 아데노신 A1 리셉터를 매개로 해서 국소적인 어떤 진통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해서 아시열이 통증 억제 효과에 있다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던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조금 더 기전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는 이 논문을 꼭 정독해 보시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좀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또 이제 관심이 또 이제 기전 연구를 좀 이렇게 잘 이제 거기까지는 알고 싶지 않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모식도를 가져왔습니다. 즉 어떤 원리로 침치료가 아데노신 A1 리셉터를 자극하냐면 침치료를 했을 때 침의 자극이 이 세포질 내에 있는 ATP를 세포질 밖으로 이렇게 유출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ATP가 점점 가속 분해가 되면서 ADP, AMP, 아데노신이 분해되면서 이 아데노신은 다시 안으로 재흡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노신으로 더 분해가 돼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 바로 아데노신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프리너지칸 리셉터 중 하나인 아데노신 A1 리셉터에 붙게 되면서 진통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치료가 이런 아데노신 A1 리셉터를 세포 밖에 많이 유출시켰고 이 아데노신 A1 리셉터에 붙음으로써 국소적인 진통 효과를 일으킨다는 게 현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기전이고 사실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냐면 제가 네모칸을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게 침치료가 아데노신을 많이 분비시켜서 국소적인 진통 효과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PAP라는 효소가 AMP를 아데노신으로 더 잘 분해하게 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기전을 2010년도에 알게 된 이후에 어떤 연구 그룹에서는 그런 PAP 자체를 인체에 주입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실제 주입을 해봤더니만 침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배가가 된다는 사실을 또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또 이 DCF, 디옥시코포마이신이라고 하는 이런 옛날에 쓰던 이 항암제인데 이 디옥시코포마이신이 아데노신이 이노신으로 분해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데노신의 농도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는데 침 치료를 하면서 이 디옥시코포마이신을 같이 주입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침 치료 효과가 더 배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PAP를 주입하는 우리로 따지면 약침과 관련된 수는 있는데 이 PAP를 주입하는 그런 기법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뭐 실제로 뭐 임상시험도 진행하면서 뭐 특허도 냈다는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침의 과학적인 기전을 알게 되면은 어떤 요소를 조작해서 침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그 통증 억제 효과가 대략 한 30분 동안 최고초를 통해서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디옥시코포마이신을 같이 주입했더니만 그 효과가 대략 한 3시간 정도 유지가 됐다라는 게 이제 기존 연구에서 이 실험 연구에서 밝혀졌었는데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카페인 같은 경우가 아까 말했던 침이 아데노신으로 분비되는 과정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카페인을 고용량으로 복용하거나 주입했던 그 군에서는 침 치료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나오면서 후속 연구로 침 치료를 받으면서 카페인, 커피나 뭐 차를 많이 마시는 군에서는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연구가 나왔는데 아직 임상시험으로 밝혀져 있는 그런 높은 근거는 아니지만 많은 실험 연구에서 침 치료가 이런 아데노신 A1 리셉터를 매개로 한 국소 통증 억제 효과를 일으킨 데 있어서는 카페인이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효과가 아니라 이 아데노신 A1 리셉터의 과정에 카페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 아데노신을 많이 분배시키는 거를 좀 차단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전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하면 카페인 복용을 조금 더 줄이는 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도 이런 기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임상적인 단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연구가 이제 아까는 동물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서도 재현된 만큼 사실 이런 아데노신 A1 리셉터를 매개로 한 침 치료의 국소 기전 효과는 사실 다양하게 밝혀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침 치료가 이제 MPS 인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국소적인 어떤 커넥티브 티슈에 어떤 역할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한의사분들이 침 치료를 로컬에서 그 일상 진료에서 활용하시면서 과연 가장 좋은 침 치료 효과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임상에서 통증 클리닉에서 침 치료를 하면서 이제 느끼지만 이런 단축된 근육을 푸는 즉 뭉친 근육, 아픈 근육을 푸는 혹은 인대 손상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침만한 어떤 치료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마 임상적으로 다 체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위인데요. 침 치료가 이런 티슈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연구 그룹에서 연구를 해봤냐면은 이 헬렌 랑자빈이라는 프랑스에 있는 여자 의학자가 굉장히 이제 한 90년대 말부터 이런 침 치료가 과연 이런 커넥티브 티슈에 어떤 역할을 미칠까를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를 했을 때 그냥 침만 놨을 때뿐만 아니라 침을 놓고 이 침을 이렇게 꼬아봤습니다. 즉 침만 놓는 게 아니라 침 치료를 꼬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침 치료를 그냥 놨을 때보다 침 치료를 꼬았을 때 침 주변에 있는 뭐 파이브로블라스트라든지 다른 어떤 조직에 있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이런 실험적인 조직학적 연구로서 많이 밝혀옴으로 인해서 침을 놓을 때는 그냥만 놓는 게 아니라 뭔가를 꼬아야지만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염전이나 혹은 제삽을 해야지만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침 치료가 이 조직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침만 놓는 게 아니라 침을 이렇게 로테이션 시킴으로 인해서
파이브로브라스트와 같은 어떤 국소적인 그 조직에 있는 그런 세포들을 좀 더 자극을 통해서 다양한 메카노리셉터나 노시셉터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무언가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침치료가 국소 자극에서 이러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뭐 메카니컬 커플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침치료가 이 커넥티브 티슈의 작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뭐 꼬아둔다든지 뭐 제삽을 하는 그런 수기법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외국 사람들이 듣기를 좀 더 중요시해서 이런 방법으로 내가 좀 더 단순히 침을 꽂아두는 게 아니라 이런 커넥티브 티슈에 자극을 주고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듣기를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치료가 뭐 신경에도 자극을 줄 수 있지만 그 자극을 통해서 이 커넥티브 티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사실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지고 나온 제 이 그림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면 근막 유발점, 즉 MPS가 형성되는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에든 간에 모터너브 터미널에 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그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탈분극, 디폴라이제이션이 생기면서 칼슘이 계속 방출되고 그러면서 칼슘이 계속 부족해지면서 이 살코미아와 같은 어떤 근육이 계속 수축하게 되고 그 근육 수축이 혈관을 더 압박하고 그러므로 해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서 결국 에너지 위기설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MPS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침치료가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사실 어떤 식으로인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과정을 침치료가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즉 로컬 트위칭 리스폰스라고 하는 국소 연축 반응을 통해서 이런 흔히 얘기하는 MPS의 형성되는 과정을 끊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치료가 MPS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럼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냥 깊이 그 근막 유발점까지 자극을 줘서 로컬 트위치 레스폰스 LTR을 일으켜서 국소 연축 반응을 일으켜서 치료한 방법도 이러한 뭐 근육이 단축을 풀어주는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하지만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겉에다가 슈퍼피셜하게 그냥 자극만 주더라도 충분히 이런 국소 근육 뭉침이 풀릴 수가 있다는 사실과 또 그 주위에 있는 그냥 로컬 트레이션 아큐펑처 포인트,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경혈 자리에다 놔도 효과가 있고, 또 하나 꼭 국소 연축 반응이 아니더라 또 근처에 자극을 주고 전기 자극만 주더라도 이런 이 커넥티브 티슈나 MPS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매 국소 효과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가장 중요했던, 즉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개념이 아시혈, 즉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던 아시혈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즉 왜냐면은 어떤 분은 침치료는 무조건 원위치혈을 하고 뭐 뭔가 이론적으로 해야지만 정말 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사용하는 압통증에 쓰는 아시혈도 이런 아데노신 에이머 리셉터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기전으로 밝혀져 있는 기전을 통해서 진통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매니플레이션이나 듣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특히나 커넥티브 티슈나 MPS의 이런 국소 자극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자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침이 이 세그멘탈 이펙트, 즉 분절적 효과인데요. 이 분절적인 효과를 통해서도 바로 아날제시아, 즉 진통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까 국소 자극을 통해서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진통 효과가 있지만 이 아픈 부위를 꼭 그 부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분절적인 어떤 자극을 통해서도 진통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게이튼 컨스러 시얼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관문 조절설입니다. 즉 이게 어떤 거냐? 게이튼 컨스러 시얼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해한 자극을 통해서 들어오는, 즉 C5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해한 자극이 뇌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 자극이 뇌로 전달되기 전에 어떤 다른
뭐 좀 더 좋은 자극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자극이라고 했죠. 이 자극보다 빠른 자극이 바로 인터미턴트한 셀에 자극을 줘서 이 SG셀이라고 하는 교양질 세포의 관문을 닫아버립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통증 자극을 새로운 자극이 먼저 도달해서 관문을 닫아서 통증 자극이 뇌로 못 가게 하는, 바로 이것이 관문 조절설의 큰 개념인데, 바로 이 관문 조절설은 이 그림에도 나왔지만 통증 자극이 가는 거를 침치료와 같은 자극이 바로 통증 자극을 차단해서 못 느끼게 하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문 조절설은 대부분의 물리치료, 즉 텐스와 같은 물리치료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침치료도 이런 관문 조절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침치료도 이런 분절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관문 조절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세그멘탈 어프로치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척수 후각에서 피부뿐만이 아니라 내장에서 오는 신경도 다 척수 후각에 모여서 합쳐져서 뇌로 가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극은 크게 세 단계를 통해서, 즉 말초에서 척수후각, 척수후각에서 뇌에 있는 어떤 살라무스와 하는 시상과 같은 감각을 느끼는 부위, 그리고 살라무스에서 되뇌 피질까지 세 단계를 통해서 뇌까지 전달되는데, 그 전달될 때 모든 부위가 다 구분돼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척수각에 같은 분절에서 합쳐져서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컨버전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컨버전 되는 그런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의 척수각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신경들이 합쳐져서 뇌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관통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침치료의 세그멘탈 이펙트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즉 어떻게 치료하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S2에 해당하는, 즉 천추 2번에 해당하는 그런 부위의 이 세그멘탈에는 어떤 신경들이 들어오게 되냐면, 우선 비세로톰이라고 해서 내장에 관련된, 즉 자궁이나 질과 관련된 그런 비세로톰이 바로 S2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또 더마톰이라서 피부와 관련돼서는 이 약간 칼프머슬과 되는 종아리에 해당하는 부위가 바로 S2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마이오톰이라고 해서 근육 분절은 이 플락서 디토론 롱거스라고 해서 이 약간 안쪽에 있는 부위가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합쳐지고, 그리고 스칼라톰이라고 해서 이 뼈에서는 S2와 관련된 부위에서의 그 자극이 만나게 됩니다. 즉 이런 각각에 해당하는 부위들이 다 같이 S2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같은 분절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SP6에 해당하는 자리가, 즉 마이오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자극이 이 척수에서 어떠한 반사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은 이 척수에서의 통증이, 자궁에서의 통증이 SP6, 즉 삼음교혈 자리의 자극을 통해서 차단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세그멘탈 이펙트의 역할이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락과 장부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전통 이론을 바로 이런 세그멘탈한 어떤 컨버저라는 어떤 이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그멘탈 이펙트는 결국은 침치료가 경락이든 혹은 신경이든 분절적으로 연결된 부위에다 자극을 줘서 그와 같은 부위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경 분절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마이오톰이 있는데, 마이오톰은 실질적으로 침치료가 작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방식이고요. 즉 근육에 있는 신경을 침치료가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이오톰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같은 근육 분절에 있는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즉 잘 못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반드시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인용한 이 책에서는 침치료의 분절적 효과는 아마도, 즉 우리가 근육 분절까지, 침치료가 보통 근육은 뚫기 때문에 이 근육까지 놓는 침치료는 이 마이오톰과 같은 분절에 있는 부위를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럼 더마톰은 어떠냐? 더마톰은 피부 분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얕겠죠. 그래서 미니멀하거나 슈퍼피럴한 아큐펑처, 즉 뭐 표피만 뚫는다든지 얕게 놓는 침치료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더미스나 서브쿠타니스 티슈 쪽
겉에 있는 피부 분절을 통해서 뭔가 자극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피내침이나 사자, 천자가 바로 이 더마톰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마톰을 보는 게 조금 더 분절적으로 구분이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배수혈에서 이 해당 분절에 관련된 침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배수혈은 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조금 더 그 배수혈의 분절과 그 배수혈의 위치와 피부 분절이 그 분절이 갖기 위해서는 이 마이오톰보다는 이 더마톰과 좀 더 연관이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혈 같은 경우는 막 직자를 분절적으로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너무 깊게 직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 분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내침이라든지 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응용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세그멘털 이펙트의 두 번째는 오토노믹 모듈레이션을 해서 스파이널 리플렉스, 즉 척수 반사를 통해서 자율신경을 조절해서 우리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방법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척수 후각에서는 특정 장부에 해당하는 이 신경, 내장신경뿐만이 아니라 피부신경도 같이 와서 합쳐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장부에서의 신경이 척수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반사적으로 장부의 운동으로 나가는 신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동일한 피부 분절에 해당하는 부위의 혈자리에 자극을 줌으로써 반사적으로 무언가 역할을 통해서 내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침치료의 스파이널 리플렉스를 통한 내장 조절 기전입니다. 즉 어떻게 내가 침치료를 했는데 내장 기관을 조절할 수가, 내장에다 직접 놓는 것도 아닌데 바로 그게 같은 분절에 있는 혈자리, 뭐 여기는 천출 같은 혈자리에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대장에 있는 어떤 자율신경 반사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치료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율신경 조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침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자율신경이 조절되냐면 침치료 초기에는 우선 교감신경에 해당하는 이 검정색은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줄어드는데 부구감신경은 조금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점점 올라간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즉 침치료 초기에는 교감신경 활성이 높아지다가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부구감신경 활성이 높아지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침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짧게 강한 자극을 줄 때는 교감신경을 확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롱한 심패틱 리플렉스라고 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있는 분절에 교감신경을 확 높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짧은 자극으로 강하게 해주면은 교감신경만 높일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위가 코 주위의 강한 자극은 즉 비염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부구감신경이 많이 이제 발달돼 있어서 혈관이 확장돼 있는데 이때 코 주위에 같은 분절에 강하고 짧은 자극은 이 심파틱 리플렉스를 통해서 비점막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간적으로 이 코가 막히는 것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침치료를 좀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이런 교감신경은 안정이 되고 부교감신경이 높아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교감신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광이나 대장에서 척수 반사를 통해서 뭔가 활성화된, 즉 뭔가 신경적으로 높아진 활성을 좀 낮춰줘서 뭐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혹은 과민성 대장염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침치료를 분절적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할 때도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수혈이나 복모혈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복모혈 같은 경우는 이 배에 있는 피부 분절이나 뭐 근육 분절이 실제 내장에 있는 분절과 같다면은 그 부위를 자극을 해서 그 해당하는 분절에 있는 뇌장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복모혈의 대표적인 거고요. 아무래도 내장과 배에 있는 근육은 사실 가깝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배수혈보다는 복모혈이 내장 기관을 조절하는데 조금 더 좋다, 빠르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절을 자극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배수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디를 많이 자극하냐면
피부 분절을 자극해서 해당 분절을 자극을 할 수 있지만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라스파이널 머슬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티피더스라고 얘기하죠. 이 멀티피더스를 깊게 자극을 한다. 이 깊게 자극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멀티피더스가 굉장히 짧고 붙어 있는 그 신경의 그 접합이 실제 그 해당하는 스피노스 프로세스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내가 딱 그 부위의 신경을 자극하고 싶으면은 그냥 깊이 들어가서 멀티피더스를 좀 깊이 강하게 자극하게 되면은 배수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배수열 조절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S가 사실 이 배수열 조절법을 멀티피더스를 강하게 자극하는 방법인데 이런 배수열 자극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증을 억제할 수도 있고 내장기관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머슬 인 로우 림브라 해가지고 내장기관을 조절할 때 그 내장기관과 같은 신경으로 척수역에서 만나는 아래에 있는 혈자리, 아까 대표적인 예로 SP6인 삼음교를 드렸지만 그런 혈자리들이 바로 내장기관을 조절, 경락 유주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혈자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락을 보더라도 뭐 경락이 다리에서 가다가 어디 뭐 내장기관에서 들어갔다가 연접해서 다시 나와서 뭐 머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락 유주가 있는데 실제 이게 어떤 세그멘탈한 어떤 기전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여담으로 이제 가져온 내용인데 제가 이 환자분들이 체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물론 합곡 같은 혈자리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저는 바로 이런 격수혈 같은 데를 자극을 많이 해줍니다. 이 격수혈이 바로 아마 이 T7 정도에 위치하는 혈자리인데 환자분이 체에서 위장 운동성이 떨어졌을 때 이 격수혈 위아래에서 굉장히 불편한 부위를 자극해 주게 되면은 바로 위장 운동성이 좋아지면서 트름을 하면서 좋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도 실질적으로 이 위에 해당하는 이 교감신경의 위치가 바로 T6에서 T10까지 이 부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와 같은 분절에 해당하는 이 척추 주위에 있는 이 멀티피더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그 부위에 자극을 되면은 리플렉스를 통해서 위장의 운동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대한 아주 과학적인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제 그런 리플렉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치료하고 환자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세그멘탈한 효과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 더 가져온 게 페리세그멘탈 이펙트라고 해서 분절주의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면은 해당 영역 위아래 세개 분절, 즉 그 분절이 아니라 그 위아래 세개 분절이나 혹은 영역은 같지만 반대쪽, 즉 환측이 아니라 건측에 있는 같은 분절에다 자극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어떤 질환에 많이 쓰냐면은 우리가 뉴로패식 페인처럼 뭔가 신경병성 통증 같은 경우는 그 부위나 그 부위의 분절에 자극을 하게 되면은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이퍼알제시아 같은 통각 과민이나 알로디니아 같은 이질통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민감하기 때문에 국소 자극이나 분절 자극이 오히려 그 통증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그 분절이 아니라 그 분절 위아래에 있는 분절이나 아니면은 반대쪽에 있는 같은 분절에 자극을 줬을 때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침치료를 했는데 더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니면 침치료가 좀 불편하다고 하는 분은 이런 페리세그멘탈 어떤 접근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분절적인 접근은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락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거나 혹은 모모톰, 마이오톰, 더마톰처럼 이런 분절적인 신경을 따른 분절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경락 유주에 따라서 침을 자극하는 방법도 사실 일종의 침치료를 분절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궁과 SP6의 관련성, 즉 삼음교가 왜 자궁의 효과가 좋은지는 물론 이게 뇌에서도 자극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분절적으로도 삼음교가 자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치료가 등이나 복부에 있는 자리도 바로 이런 스파이널 리플렉스를 일으키기 좋기 때문에 배수혈과 복무혈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면 좋다고 이런 분절적인 효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너럴 에펙트, 즉 전신 효과인데요. 이 전신 효과는 마찬가지로
아날제시아라고 해서 통증을 줄어드는 효과도 마찬가지로 이 전신 효과가 있습니다. 이 통증 줄어드는 거는 로컬 이펙트도 있었고 세그멘탈 이펙트도 있고 제너럴 이펙트도 있었죠. 이 각각의 사실 통증을 다 억제해주는 기전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제너럴 이펙트에서의 통증을 억제해주는 기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제너럴 이펙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위치열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됩니다. 즉 우리가 침 치료를 했을 때 침을 맞은 부위에 뭔가 물질이 분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침이 자극이 뇌로 가서 뇌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시켜서 이 분비된 물질이 전신에 퍼져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침이 다양한 부위, 즉 그 부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먼 부위, 혹 다양한 질환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바로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이 제너럴 이펙트 전신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 효과는 다양한 물질을 분비시킨다고 했는데 그 분비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뉴로펩티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오피오이드 펩티드를 분비시키는 거인데요. 그 오피오이드 펩티드에는 뭐가 있냐? 보면은 대표적으로 베타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놀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피오이드 펩타이드는 뮤, 델타 카파 리셉터에 붙어서 말초뿐만 아니라 중추에서도 다양한 물질을 분비시키면서 뭐 통증을 억제시키고 또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조금 이따 이제 전침에 관련돼서 나오겠지만 각각의 뉴로펩티드는 위치도 다를 뿐더러 전침 자극에 따라서 다르게, 즉 전침 자극의 빈도에 따라서 다르게 분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전침의 빈도를 우리가 다르게 써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침과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한 이제 베이징 대학교의 이제 한지승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이제 연구를 이제 주창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2Hz와 같이 저빈도의 전침 자극을 줬을 때는 즉 이 하이포살라미스 시상하부의 아크레트 누클레스라고 해서 궁상핵이라는 부위에서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고 이 베타 엔돌핀이 PAG라고 하는 중뇌의 PAG라는 부위에서 엔케팔린이나 다이놀핀들을 분비시켜서 뭔가 역할을 하고 100Hz 이상의 뭔가 고빈도 자극은 이 파라브라키알 뉴클레우스라는 이 폰스에 있는 부위에서 PAG에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미친다. 즉 각각 다른 전침 자극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물질을 분비시키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진통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주창을 해서 각각 다른 자극이 다른 리셉터에 붙어서 다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시너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그 전침 자극만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빈도의 전침 자극을 주는 게 다양한 뭐 엔케팔린이나 베타엔돌핀뿐만 아니라 다이놀핀도 분비시키기 때문에 여러 물질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더 진통 효과가 높고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자극만 계속 주게 되면은 애답테이션 즉 적응이라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적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저빈도 고빈도를 번갈아 가면서 자극하는 거를 이렇게 2Hz, 100Hz, 2Hz, 100Hz를 분비시키는 게 다양한 물질도 분비시키고 적응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냐라고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에 대해서 전침이 주파수 설정을 하는 근거가 바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나옵니다. 또 침 치료를 했을 때 분비되는 그런 물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모노아민인데요. 모노아민은 노르아드레날린 혹은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있는데 침 치료가 바로 이런 모노아민을 분비시킴으로 해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침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진통 억제 효과가 Descending Inhibitory Pathways에서 하행성 억제 경로, 즉 통증 경로 중에서 트랜스덕션, 트랜스미션, 모듈레이션, 펍세션 중에서 세 번째인 모듈레이션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하행성 억제 경로인데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PAG라는 부위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 뇌에서 척추 쪽으로 분비되면서 전반적인 진통 억제 효과가 일으킨다는 게 바로 Descending Inhibitory Pathway의 대표적인 어떤 기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은 침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진통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망계 우울증 약이나 SSRI, 즉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y
혹은 SNRI, 즉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즉 세로토닌이나 혹은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을 업테이크하는 거를 방지하는, 즉 체내에 많이 분비시켜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경병성 통증에 쓰는 약물인데, 이런 약물과 굉장히 유사한 기전으로 이런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침치료를 해서 이런 거 이미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침치료가 뭐 예를 들면은 통증을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침치료를 했을 때 더 통증이 좋아지지, 즉 통증의 정도를 떨어뜨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런 약물과 비슷한 기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약물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치료가 이런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원인 치료에 대한 이 통증을 억제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상처는 C5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데, 이런 자극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텐스와 같이 A베타 파이버를 이용하는 자극을 통해서도 이 아까 말한 교양질 세포, 서브스타나 젤라티너사를 차단시켜서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를 통해서도 못 올라가게 하고, 침 자극을 통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도 하지만 침의 자극이 척수 시장을 통해서 시상을 통해서 뇌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시킴으로 인해서 뇌는 시상하부에서 궁상에서 베타 엔돌핀을 분비시키고, 이 베타 엔돌핀이 PAG, 즉 중뇌에 있는 부위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세로토닌을 분비해서 이 내용이 다시 척수각에서 모듈레이션하는, 즉 통증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게 바로 침치료의 제너럴 에펙트의 대표적인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침치료는 몇 분을 해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분이 계실 텐데, 만약에 내가 침치료를 이런 제너럴 에펙트를 통해서 이런 물질을 분비시킴을 통해서 억제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물질이 분비되는 데까지 시간이, 즉 피크가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까지는 당연히 자극을 해야 될 거고, 이런 물질이 유지돼서 반감기를 통해서 줄어드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물질이 대표적으로는 한 15분 정도 지나야지만 피크를 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국소적인 효과만 일으킬 게 아니라 어떤 뇌에서 이런 물질들, 뉴로펩티드를 분비시켜서 효과를 내겠다 싶으면은 최소한 10분, 15분은 자극을 줘야지만 그 자극이 피크를 올라가서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MPS로 단자법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너럴 에펙트를 일으키겠다 싶으면은 최소한 15분에서 뭐 길게는 30분까지 자극을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과연 침치료를 오래 해도 괜찮을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 중에서는 저는 침치료를 1시간 받고 싶어요, 저는 막 2시간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CCK라고 하는 콜레시스토키닌입니다. 이 콜레시스토키닌은 뭐냐? 자연적인 오피오이드 안타고니스트, 즉 오피오이드 펩타이드에 대한 이 기량제인데, 이 기량제라고 하는 거는 오피오이드 펩타이드의 역할을 좀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CCK가 많이 분비가 되면은 어떻죠? 오피오이드 펩타이드의 역할이 반감이 되겠죠. 근데 이런 CCK는 불안한 상황에서 증가되고 안정된 환자에서는 낮은 레벨을 유지가 되는데, 이 전침 치료에서 통증 효과가 적은 경우, 즉 우리가 어떤 환자는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환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논 레스폰더, 즉 효과가 적은 환자는 실제로 실험적으로 척수에서 봤더니만 CCK 분비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또 반면에 전침 치료의 통증 억제 효과가 높은 경우, 레스폰더라고 하는, 즉 침 치료에 효과가 좋은 환자는 이 CCK의 농도가 낮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인 연구에서 몇몇 연구에서 보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K 농도가 결국은 환자가 침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잘 받을 수 있는 레스폰더가 되느냐, 침치료 효과가 적은 non 레스포가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CCK가 실험 연구를 통해서 대략 한 45분 정도가 넘어가면은 좀 분비가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극이 이런 CCK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안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침치를 오래 해도 괜찮을까라고 했을 때 뭐 확실한 임상적인 근거는 없지만 실험적으로 이런 CCK 분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진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전신 효과의 이 오토노믹 모듈레이션, 즉 자율신경의 조절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럼 이 자율신경 조절은 아까 얘기했었던 분절적인 자율신경 조절과 어떻게 다르냐면은, 아까는 스파이널 리플렉스였는데 여기는 수프라스파이널 컨트롤, 즉 우리가 자율신경을 척수에서의 반사를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자율신경 중추가 있는 뇌는 브레인 스템에 자극을 줘서 거기에서 오토노믹 모듈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제너럴 에펙트인데요. 즉 침치료는 이런 오토노믹 리플렉스를 통해 오토노믹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만성적으로 높아진 이 중추성 자율신경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질환인 고혈압이라든지 혹은 PCOS와 같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이 뭔가 교감신경이 막 높아져서 생길 수 있는 질환에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원리는 마찬가지로 침치료가 이 하이포탈라모스에서 베타엔돌핀을, 사실 진통효과랑 유사한 그런 과정인데, 이 베타엔돌핀을 분비시켜서 이 베타엔돌핀이 메듈라에 있는, 즉 연수에 있는 오토노믹 센터에서 글루타메이트의 방출을 좀 줄인다는, 크게 보면 이런 기전을 통해서 침치료가 활성화된, 즉 너무 높아져 있는 자율신경 활성을 줄일 수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용하는 방법이 뭐 침치료를 얕게 놓는 방법이 있고 깊게 놓는 방법이 있겠지만, 주로 약간 이런 뇌에서의 오토노믹 모듈레이션 할 때는 좀 실험적으로 밝혀져 있지만 좀 딥소마틱 스트럭처럴 해가지고 메디안 너브라든지 페로넨 너브 같이, 즉 흔히 얘기하는 PC6 같은, 즉 뇌관열 같은 데를 조금 더 강하게 좀 자극하는 방법이, 이런 강하게 자극하고 오래 유침하는 방법이 이런 오토노믹 모듈레이션을 수프라스파이널 센터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실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참고를 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표피만 자극하는 것보다는 이런 뇌에서 오토노믹 모듈레이션을 조절할 때는 조금 더 이런 혈자리를 좀 강하게 자극하는, 깊이 자극하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토노믹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환자 초기 자율신경 활성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정상적인 환자라고 하면은 아까 나왔었던 내용으로서 처음에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점점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는데, 너무 처음에 자율신경 활성도가 높아져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자극도 중에 이 교감신경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더 높아지는 경우를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침 자극이 오히려 교감신경 활성도를 좀 더 높인다라고 하는 실험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즉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침치료가 뭐 교감신경만 떨어뜨린다가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실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이제 침치료라고 한다면은 이런 오토노믹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침치료가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치료가 이 센트럴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전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내용이 하이포살라믹 펩티드라고 해서 침치료가 사실 어찌 보면은 불임이나 혹은 여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독일 같은 데서 예전에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침치료가 불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침치료가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아까 궁상핵이라는 부에서 베타엔돌핀을 분비시킨다는 사실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바로 하이포살라무스의 시작인 HPO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 침치료가 불임이나 여성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흔히 말하는 고나도트로핀이라든지 하이포탈라믹 아크레스 뉴클레스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물질들이 바로 이 HPO축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여성의 그 호르몬의 파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임을 조절하거나
혹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부분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침치료의 제너럴 이펙트 중에서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 침치료의 제너럴 이펙트, 즉 전신 효과 중에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 리워드 패스웨이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보상 회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인데, 보상 회로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이라고 하는 게 다 이 보상 회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자극, 즉 뭔가 게임이라든지 혹은 뭐 운동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극이 오게 되면은 이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라는 부는 이 복측 피갑계라는 부위에서 이 신경이 나와서 뉴클레스 아큼번스라고 하는 측자회기라고 하는 이 부위에서 도파민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뇌로 분비되면서 우리가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보상회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상회로가 너무 과하게 생겼을 때 우리가 중독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고, 도파민을 분비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계속 그 자극을 갈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리워드 패스웨이의 핵심 내용인데, 침치료가 바로 이 리워드 패스웨이에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대표적으로 이 내용은 제가 약물 중독 중에서 알코올 중독을 가져왔는데요. 보통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엔도저닉한 뉴런이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어에 자극을 주고, 이 자극이 뉴클레스 아큼번에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이 부위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 침치료가 기존에는 이런 하이포탈라무스나 아니면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어나 아니면 뉴클레스 아큼번이나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설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상 회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설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아마 작년에 나왔었던 이 대구한의대 양재하 교수님 팀에서 나왔었던 연구인데, 침치료가 바로 알코올 디펜던스를 바로 시상하고 하이포살라무스에는 이 베타 엔돌핀을 비롯한 이런 오피오이드 펩타이드를 분비시킴으로 인해서 이 과정들에 영향을 미쳐서 중독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전을 밝혔습니다. 즉 이때는 신문열 침자극을 사용했는데, 신문열 침자극이 시상하부에는 궁상액이 베타 엔돌핀 신경을 자극하고, 이게 이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어 복측 피갑계 영역을 해서 도파민 신경을 활성화해서 이 신경이 뉴클레스 아큼번에 자극을 해서 알코올 금단과 혹은 재발을 억제했다라는 사실이 실험 연구를 통해서 발표해서 이게 사이언스의 자매진 사이언스 어버너먼스에 실리면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많이 각광을 받았었던 연구입니다. 즉 이 연구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이나 혹은 뭐 담배 중독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전이 있기 때문에 침치료가 이런 중독 치료에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면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 전신적 효과가 침치료가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티인플레이머터리, 즉 염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이것도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메디슨의 2014년에 실렸던 연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과연 침치료가 염증에도, 이런 자극이 어떻게 염증을 줄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관심 있는 분은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또 모식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즉 이 모식도는 자극이, 즉 센서리한 자극이 뉴럴 리플렉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염증을 줄여주느냐라고 하는 큰 모식도인데요. 그 네 가지 중에서 바로 침치료가 하나의 자극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침치료를 통해서 사이아틱 너브를 자극하면은, 이때는 족삼리 혈자를 자극했는데, 이 족삼리 혈을 자극해서 사이아틱 너브가 자극이 되면은 이 뇌로 올라가서 뇌에서, 여긴 검죠. 사실 어떤 기전인지 모르겠지만 뇌에서 반사를 통해서 이게 베이구스 너브, 미주신경을 통해서 바로 부신 수질, 아드레날 메듈라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이 도파민이 인플라메이션을 줄일 수 있는, 즉 전신의 마일드한, 즉 약한 염증을 줄이는데 이 침 자극이 뉴럴 서킷, 즉 신경 회로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나왔고요. 사실 아직은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침치료가 그렇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만성적인 염증을 줄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적인 미세한 염증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 많은 대사성 질환들, 혹은 최근에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도 이런 마일드한 인플라메터리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침 치료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침이 이런 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림빅 시스템, 변연계에 작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림빅 시스템이 뭐냐? 이 뇌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센서럴 컴포넌트, 즉 자극이, 자극을 느끼는 부위가 이런 콜텍스라 그래서 뇌내 피질에 있고요. 그게 아니라 어펙티브하고 코그니티브한, 즉 정동적인 어떤 감정적이고 정동적인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림빅 시스템, 여기 안에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좀 안쪽에 있는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침 치료가 바로 당연히 침 자극은 아프기 때문에 혹은 표피에 있는 통증 자극이기 때문에 콜텍스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림빅 시스템에도 좀 안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는 상대적으로 림빅 스트럭처를 디액티베이션, 즉 림빅 시스템을 좀 활성화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림빅 시스템이 뭐냐? 우리가 막 흔히 말하면은 감정적이고 뭔가 걱정, 감정, 불안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침 치료가 이 하이포살라머스의 활성을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통증과 교감신경 억제 기전이 증가한다고, 즉 이 림빅 시스템이 활성을 줄임으로 인해서 이런 통증과 교감신경 억제 기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림빅 시스템을 이게 억제시킬 때는 사실 이 부분도 아직 임상적으로 확증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미니멀 아큐펑처, 즉 약한 자극이나 혹은 뭔가 터치하는 그런 뭔가 부드러운 자극들이 이런 림빅 시스템을 특이적으로 줄이지 않을까라고 몇몇 실험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혈자리에다 강하게 자극을 해서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위치가 중요하진 않지만 뭔가 부드러운 얕은 자극이 바로 이런 림빅 시스템에 오히려 더 잘 자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조금 밝혀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림빅 시스템은 뭔가 이런 미니멀한 아큐펑처, 약한 자극이 뭔가 이제 강한 자극보다도 더 효과가 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아까 1강에서 얘기했었던 스페시픽한 어떤 그런 효과가 아니라 non 스페시픽한 효과, 즉 흔히 얘기하는 침을 어느 혈자리나 어느 강도에 자극하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러운 자극 자체, 어디 위치인지는 상관없겠지만 부드러운 자극이 이런 림빅 시스템을 좀 더 잘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세그멘탈 아날제시아, 즉 뭔가 듣기를 일으키고 그 분절에다 강한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약한 자극이 좀 더 림빅 시스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면은 마이그레인과 같은 편두통이나 텐션 타입 헤데이크 같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림빅 시스템의 연결이 더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즉 어펙티브 컴포넌트, 즉 정동적인 요소가 더 많은 질환은 바로 이런 non 스페시픽한 니들링, 즉 꼭 어떤 혈자리가 아니다, 어느 자리에도 좀 약한 자극만 주더라도 림빅 시스템을 자극해서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반대로 닙페인과 같이 뭔가 특정 부위에 정말 통증이 있는 센서리한 컴포넌트와 좀 더 연관 있는 질환은 진짜 그 부위에다가 치료를 해야지만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질환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림빅 시스템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질환 같은 경우는 꼭 그 혈자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이 편두통과 관련된 질환에 침 치료를 해봤더니 침 치료는 침이나 미니멀 아큐펑처, 즉 약하게 놓은 침이나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납니다. 하지만 이런 침 치료가 약물과 치료 효과가 비슷하고 실제로 미니멀 아큐펑처도 약하게 놓은 침도 약물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플라시보 태블렛, 위약과는 미니멀한 아큐펑처가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즉 침이나 거짓피나 양약이나 세 개 다 효과가 있었고요. 얘네들은 위약에 비해서 효과가 좋았다. 즉 이런 미니멀한 거짓침도 효과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과 같은 이런 질환은
사실 어느 부위에 침을 놔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좀 높은데, 단 무릎 통증과 관련된 부분은 침 치료가 미니멀 아큐펑처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고요. 물론 비슷하다는 연구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표준 치료에 비해서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침은 거짓침이랑 비슷하거나 훨씬 효과가 좋았고, 이들은 표준 치료보다 좋았기 때문에 질환에 따라서 과연 침 치료 효과는 포인트 스페시픽한 이펙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디지즈 스페시픽한 이펙트, 즉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림빅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에서 더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 중에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내정 상태 회로라고 하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내정 상태 회로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된 부위입니다. 즉 뭔가 어텐셔널 네트워크는 뭔가 일을 수행할 때 활성화된 부위인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활성화된 부위인데, 이 부위가 왜 침치료와 중요하냐면, 어딘가에 집중하지 않고 뇌가 깨어있을 때 활성화되는 이 네트워크는 뇌에서 이런 IPC, PCC, PFC, ACC 같은 이런 부위에 활성화되는 부위인데, 이런 부위는 최근 들어서는 만성 통증을 비롯해서 알츠하이머나 혹은 어티즘이라는 자폐, 스키조프레니아와 같은 정신분열병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이런 질환들이 이 DNM의 활성과 연관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많은데, 특히나 만성 통증과 DMN에 관련돼서 섬유근통 환자에서는 DNM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인슐라라고 하는 뇌 섬역과 DNM이 연결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섬유근통과 같은 만성 통증 환자에서는 인슐린과 DNM의 연결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DNA의 활성도는 만성 통증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성 통증의 중요한 바이오마커로서 DNM과 인슐라가, 즉 뇌섬엽이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냐, 신호적으로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침 치료가 바로 이 섬유근통 환자에서 그냥 통증만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뇌에서 fMRI로 촬영한 DNM과 인슐린의 커넥티브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침 치료가 효과가 나는 게 그냥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느끼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뇌에서의 어떤 신호를 줄임으로 인해서, 그 신호라고 하면은 실제 만성 통증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신호를 줄임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뇌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의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뇌 영상을 통해서 침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한 연구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침이 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정확한 그리고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침 치료는 뇌에서 이런 소마토 센터리하거나 바젤 강그리하거나 브레인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각적인 부분에 관련되는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이 DNM이라든지 림빅 시스템 같은 부위는 조금 더 낮춘다, 활성을 낮춘다라는 게 전반적인 어떤 침치료의 뇌에서 영향이고요. 그래서 침치료 효과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국소에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뇌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침을 자극했을 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위는 더 활성화되는 부위,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위는 좀 활성을 낮춰주는 부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fMRI, 즉 이 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뇌에서 실제 어떻게 작용하냐, 침이 자극의 강도가 강할수록 뇌에서 신호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요. 또 침을 전침 자극을 주었을 때 흔히 말하는 저빈도 자극은 뇌의 다양한 부위에, 좀 이렇게 넓은 부위에 영향을 미치고, 고빈도 자극은 좀 국소적인 부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그리고 환자가 건강인에 비해서 좀 더 명확한 자극을 줬다는 것, 즉 침치료가 건강인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확 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환자에서 좀 더 명확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 좀 더 밸런스와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침 치료의 그럼 혈자리마다 어떨까라는 내용은 연구마다 조금 유사한 면과 다른 면이 있어서 아직은 확증적이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침 치료는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에 영향을 줘서 뭔가 뇌에서부터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들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침치료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에서 통증과 뇌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2017년에 이 연구도 한의학연구원의 우리 김영중 박사님께서 하버드와 같이 공동 발표했었던 연구인데, 이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이 침치료가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연구이기 때문에 한번 이 연구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 연구에서 핵심은 결국 침 치료를 했을 때 이 침 자극이 국소적인 침 자극, 다이렉트한 자극이 같은 편의 뇌 혹은 반대편의 뇌를 통해서 바로 그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반대편에 있는 원위 치열이 뇌를 통해서 반대 뇌로 이동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뇌 영상을 통해서 각각을 다 확인을 해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통증을 일으켰을 때 국소 자극은 같은 편, 원위 자극은 반대편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뇌 영상 통해서 확인해봤고, 해봤더니만 단순히 증상이나 아니면 국소적인 신경의 활성뿐만 아니라 뇌에서인 뉴로플라스티, 즉 뇌의 과소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근관 증후군이 생기면은 뇌에서 특정 부위에 활성이 점점 붙는데 침 자극을 통해서 그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봤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 치료를 할 때는 이런 국소 자극과 원위 자극을 조금 더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 효과에서 중요한 사실은 침 치료가 결국은 트래디셔널 아큐펑처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침의 이런 흔히 말하는 오수혈 같은 혹은 동시침법 같은 자리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에서 이런 물질을 정말 잘 분비할 수 있는 혈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전통적인 써왔던 혈자리들이, 즉 원위치열로 써왔던 자리들이 실험적으로 해보니 다른 자리에 비해서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은 좀 더 침감이 강하고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이런 자리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침의 자극 방법이 중요했다는 사실, 즉 침에다가 어떤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즉 뭐 저빈도냐 고빈도냐 이런 자극에 따라서도 다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침은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 물질 분비를 통해서 단순히 통증뿐만 아니라 뭐 중독이라든지 혹은 불임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질환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침 치료할 때는 단순히 침만 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도 중요하다. 왜? 어떤 통증 질환을 하더라도 이 통증 질환은 센서리한 컴포넌트가 중요한 통증일 수도 있고 어펙티브한 컴포넌트가 주요한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질환에 따라서도 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 치료를 할 때 오버올 에펙트, 전체 효과를 다 늘리기 위해서 침 치료의 특이적 효과뿐만 아니라 비특이적 효과까지도 늘리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런 제너럴 에펙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연 전신 자극, 국소 자극, 분절 자극, 전신 자극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다음에 침치료 임상 활용 시간에 한번 각각에 대해서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